자, 요게 19학년도 수특 기술 5번. 이것도 푸어성비 지문이네. 푸어성비 지문인데, 저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이런 애를 싫어합니다. 이런 애가 어떤 애인지는 좀 이따가 지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1번 문제, 사실 확인 문제 일단 띄워놨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과 연관된 문제죠. 여기까지 읽어준 이후에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3번, 4번 문제는 그 이후에 풀어줄게요. 4번까지 있는 거 맞지? 예, 4번 문제까지. 일단 봅시다. 지문. 무조건 1문단이 길 경우에, 1문단이 길 경우에 1문단을 읽고 나서 사실 확인 문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1문단이 짧을 경우에는 1문단 플러스 2문단까지 읽고 사실 확인 문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문단 읽어볼게요. 쭉 안 읽을게요. 보시면은 탄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성이라는 게 있는데 힘을 너무 주면은 변형이 된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영구적인 변형이 생긴대요. 그리고 계속 탄성 한계를 넘어서 변형을 시키면은 물체가 끊어지는 파열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탄성 한계 내에서도 변형과 되돌아옴을 수많은 횟수로 반복하면은 영구적인 변형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진 않는데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막 고무줄이나 스프링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은 돌아오고 당기면은 돌아오는데 계속 이 상태 계속 당기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헐렁해지잖아. 그치? 그냥 이 탄성 한계 내에서도 계속 당겨주면은 그게 뭐지? 무슨 횟수예요. 탄성을 견디는 횟수? 그래서 이 물체는 뭐 3만 번의 이 변형을 견딥니다. 이 탄성 한도 내에서 3만 번의 변형을 견딥니다. 이러는 뭐 횟수도 이런 탄성을 이용한 제품에서 이런 횟수 같은 것도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물건들 뭐 3만, 5만, 10만 이런 식으로. 그게 높을수록 더 좋은 물건이고 더 비싸겠죠. 아무튼 간에 탄성 한계 내에서 가해준 힘이 같아도 변형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달라진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물체에 따라 다른 물체마다 다르대. 이때 가해준 힘은 변형된 정도와 비례상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공식들은 머릿속에서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힘은 변형 정도 곱하기 비례상수인데요. 얘를 뭐라고 하죠? 역률이라고 해요. 역률은 재료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며 고유한 값이래요. 재료가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을 때 그 힘에 견디는 능력을 수치화한 값이다. 따라서 역률이 큰 재료일수록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작다. 무슨 말이야?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당연히 이 비례상수인 역률이 높다면은 당연히 변형 정도는 작아지겠죠? 그걸 말한 거예요. 자, 기출지문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나왔던 콘크리트 지문을 알 거예요. 콘크리트 지문을 봤다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압축력과 그리고 인장력 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알게 됐을 거예요. 압축력은 뭐죠? 인장력은 뭐죠? 압축력은 어떤 물체를 누르는 힘이에요.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누르는 힘이고, 인장력은 뭐죠? 땡기는 거죠. 인장력은 땡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17학년도 콘크리트 지문에서는 0.15라고 했는데 여기선 0.1에서 0.2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비율 자체가 0.1이든 0.2든 0.15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봤으니까 사실확인 문제를 들어가 봅니다. 탄성 한 개 내라도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이, 이거 1문단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죠. 1문단을 봅시다.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의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선지에서 핵심은 뭘까요?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탄성 한 개 내라도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의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만 봤을 때 이 탄성 한 개 내에서 가해준 힘이 같아도 변형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말을 가지고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달라진다라는 말이랑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은 또 다른 거죠. 존재한다와 많다는 또 다른 거죠. 이것만 보고도 이게 옳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면은, 이때 가해준 힘, 이 공식을 보자면은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의 정도가 힘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떤 물체에 비례상수가 있잖아요. 비례상수가 있어. 어떤 물체에 비례상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에 비례상수가 있다면 그 물체의 비례상수는 일단 일정한 거잖아. 비례상수는 물체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 물체에 한해서라면은 비례상수는 어쨌든 간에 어떤 물체에 있어서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은 힘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변형 정도가 증가하겠죠. 그냥 정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읽어주면 정비례한다라는 건데, 그냥 살짝 읽어주면은, 그냥 이것만 보고도 이건 좀 감으로 판단하는 거라 가지고 정확히 근거를 잡으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잡는 게 좋겠네요. 자, 2번 봅시다. 재료를 압축시키면서 푸화성수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양이라면 인장 시에는 음의 값을 갖는다. 뭐야 이거는? 읽어봐야죠. 여기 읽어봤어요? 여기 뭔가 이해하기 어렵죠?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죠. 아까 모의고사 얘기를 했는데, 모의고사 때 압축력, 인장력, 그리고 푸화성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문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익숙해졌다면 그 지문이 또 여기에 연계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모의고사도 웃긴 게, 그 당시에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된 건데, 그 연계된 모의고사 지문을 또 여기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은 탄성 한 개 내에서는 재료에 따라 역률도 다르지만 변형에 따른 물체 폭의 변화도 다르다. 무슨 말일까? 원기둥 모양의 고무지우개를 생각해보자. 지우개 양 끝을 잡고 당기면, 상상하세요. 지우개 양 끝을 잡고 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홀쭉해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로 있어 보이는 말로 옮기면은 직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홀쭉해지는 게. 반면에 원기둥이 아니라 지우개를 눌러주면 당연히 뚱뚱해지겠죠. 직경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재료를 인장하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준 거예요. 기출 공부를 니들 이때까지 열심히 했지? 인장 땡기면, 그림을 좀 그려볼까? 위아래로 땡기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거예요. 원래가 이 정도의 크기였다면은 당연히 얘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수축을 했어요? 인장력이 위아래로 작용을 하면은 인장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좌우로 수축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재료를 압축하면은 당연히 위아래로 압축을 하면은 좌우로 늘어나겠죠. 그쵸? 그 얘긴데, 그래서 하중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 하중인가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이 말을 더 어렵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중인가 방향? 인가 방향이 뭔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중 방향이죠. 하중이 뭐예요? 무게를 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종변형 하중 방향 누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압축력을 가했을 때, 압축력을 가했을 때, 요 방향에 대한 종변형은 뭐죠? 종변형은 그냥 이 방향 그대로의 변형이죠. 세로의 변형. 위아래로 줄어드는 정도를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하중인가 방향이 요 위아래 방향이라 그랬죠. 이 위아래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서로 반대이다라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종변형은 줄어들고 횡변형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 반대이고, 이때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붙인 것을 푸아송비라 지칭하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종변형을 했을 때 위아래로 수축한다면 뭐예요? 길이는 뭐죠? 줄어들죠? 그렇다면은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부호로 표시하면 뭐예요? 플러스 된 거예요? 마이너스 된 거예요? 길이가 마이너스 된 거죠? 횡변형은 근데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이 물체는 늘어나겠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쵸? 좌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직경은 늘어나겠죠? 이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눌렀을 때 줄어드는 거랑 그 반대로 이 눌렀을 때 이 누르는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그 정도가 하나가 줄어들면은 하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인장력으로 당겼을 때 늘어나죠. 길이는 플러스 되죠? 근데 반면에 직경은 어떻게 돼요? 직경은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B는 음일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서로 나눠주면은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왜 붙이느냐면은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은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일부러 그냥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포화성비인데,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그 값은 양의 값을 가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얘가 음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한 번 더 붙이니까 양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아송비의 역수로 정의되는 푸아송수 역시 양의 값을 갖는다. 이건 무슨 말이야? 푸아송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변형분의 종변형이겠죠? 그쵸? 횡변형분의 종변형인데 어찌됐건 간에 부호는 안 바뀌죠. 그래서 얘도 역시 양의 값을 가져요. 따라서 푸아송비가 클수록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하게 생기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하게 생기는 물질이다. 무슨 말이야?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의 비가 변화비예요. 증가, 감소, 이건 다 차치하고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종변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횡변형이 얼마나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횡변이 얼마나 변형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횡변형이
더 높을 포화송비가 더 클수록 종 변형에 대한 횡 변형의 변화 비율이 더 높은 애죠. 그럼 반면에 포화송 수는 어떨까? 포화송 수는 어떨까? 포화송 수가 작을수록 역수니까 작을수록 종 변형에 대한 횡 변형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한 애죠. 포화송수는 작을수록.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런 숫자를 줬는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자, 포화송비가 0인 물질도 있는데 와인병의 마개로 쓰이는 코르크가 대표적이다. 와인병의 마개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 와인의 변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무재질은 코르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여기까지 딱 읽었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2번. 재료를 압축시키면서 포화송수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양이라면 인장 시에는 음의 값을 가질까요? 포화송수랑 포화송비는 음수, 양수가 압축했을 때랑 인장했을 때랑 양음이 달라질까요? 압축, 인장 둘 다 똑같은 횡변형과 종변형의 비율을 이야기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음의 값을 갖는 건 아니죠.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재료가, 아이고야, 어떤 재료가 포화송비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는 양의 값을 갖는데 그러면 포화송수 역시 양이다 라고 했죠. 어떤 재료의 포화송수는 일반적으로 양수이다. 인장시에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없죠. 3번 가봅시다. 인장시키면서 변형이 되는 정도를 관찰하면 콘크리트 재료가 고무 재질보다 포화송수가 더 작다. 관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관찰할 필요도 없고, 왜 이걸 내가 볼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은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물어볼 경우에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랑 고무가 나와 있죠. 그냥 보면서 얘네가 몇이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서 읽어줬으면 자연스럽게 얘네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콘크리트 재료가 고무 재질보다 포화송수가 더 작다. 뭔 말이야? 콘크리트는 0.1에서 0.2, 고무 재질은 0.48에서 0.5인데 얘는 뭐예요? 포화송비죠. 포화송수가 아니라, 그쵸? 얘네는 포화송비예요. 그쵸? 포화송비의 역수가 바로 포화송수입니다. 콘크리트의 포화송수는 몇이죠? 0.1, 0.2의 역수는 몇이죠? 5에서 10이겠죠. 포화송수는. 콘크리트는. 그쵸? 그리고 고무 재질 0.48에서 0.5의 역수는 몇이죠? 대충 이 정도겠죠. 콘크리트 재료가 고무 재질보다 포화송수가 훨씬 크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세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는 5에서 10 역수를 하니까 고무는 이 정도예요. 고무.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지우고 갑시다. 1번 일단 풀었어요. 1번 일단 풀었고 이제 2번 들어갈 텐데 2번은 1번 없애고 요것도 이제 지울게요. 압축력, 인장력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종변형, 횡변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2번 문제 풀고 나서 3번 문제부터 풀면서 왜 제가 이 지문을 싫어하는지, 이런 지문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시정지하고 되나? 자, 되죠. 자, 2번 띄웠습니다. 2번 띄웠는데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와인병의 마개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돼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돼요. 생각하세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와인의 변성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무 재질보다는 코르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근데 고무 재질은 이렇게 포화송비가 있는데 포화송비는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포화송비가 0이래요. 자, 이 둘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얘는 보면서 끼워 맞출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는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전에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을 하려는 게 뭘까?
일단 고무와 코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중하세요. 고무는 뭐죠? 포화송비가 0.5래요. 코르크는 뭐죠? 포화송비가 0이래요. 그쵸? 그래서 고무보다 코르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보다 코르크를 쓰는 건데, 그래서 고무보다 코르크를 쓰는 거고, 플러스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을 수 있대요. 고무는 그러면은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지 못한다라는 가정이 있겠죠. 이 둘의 차이는 이 포화송비의 차이로 설명이 되는데, 이 포화송비가 뭐라 그랬죠? 얘네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으니까 병 입구를 눌러가지고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지금 눌러가지고 병 입구를 막는 겁니다.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돼요. 근데 이 고무와 코르크의 차이는 포화송비밖에 없죠. 주어진 것은. 이 포화송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를 때,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에 누를 때 그 누르는 힘의 수직 방향으로 재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포화송비죠. 자, 그러면 코르크는 눌렀을 때 수직인 좌우 방향으로 재료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고무는 눌렀을 때 재료가 늘어나죠. 근데 병 입구는 고정돼 있죠. 유리로. 다 유리니까. 병 입구는 늘어나지 않죠. 병 입구는 늘어나지 않아요. 병 입구는 고정하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고무는 눌렀을 때 좌우로 늘어나기 때문에 깊숙이 재료를 넣을 때 작은 힘을 가해도 다 들어가질 않을 거예요.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누르려던 그 힘만 누르면 되는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세게 누를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계속 세게 눌러줘야겠죠. 그게 바로 작은 힘 그리고 포화송비, 여기서 주어진 이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선지를 쭉 봐보세요. 그거 관련된 게 뭐예요? 5번이죠. 2번 풀었습니다. 이제 일시정지하고 나머지 3번, 4번 풀면서 제가 이 지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읽어줘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다면은 반드시 문제 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가세요. 반드시. 이 그림은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에 비해 역접이죠. 특정 구조를 갖는 재료에게, 이거 자체가 역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어찌됐건 읽어보면은 역접인 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역접인 거예요. 특정 구조를 갖는 재료의 경우 음의 포화송비와 포화송수를 갖는데, 이러한 재료를 서로 어그제틱 재료라 하며 메타 재료라고도 부른다. 여기까지만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면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포화송비가 뭐라 그랬죠? 포화송비가 종변형분의 횡변형의 음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양수로 만들어주는 애라 그랬죠. 그쵸? 뭐 수학 같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렇게 취했는데 음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변형이랑 횡변형이랑 그 방향이 같다. 종변형으로 늘어난다면 횡변형도 늘어나고 종변형으로 줄어든다면 횡변형도 줄어들 거다.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애죠. 위아래로 눌렀는데 좌우로도 압축이 된대. 위아래로 당겼는데 좌우로도 늘어난대요. 신기한 애죠.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은 요 놈들을 탐구를 하겠죠. 자, 그림에서 실선은 분자나 원자의 배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A의 경우 인장되기 전인 윗부분, 그리고 좌우로 인장 후인, 보통 이렇게 좌우로 인장을 한다면 당연히 위아래로는 수축이 되겠죠. 이 너비가 줄어들겠죠. 위아래가 줄어들겠죠. 양옆으로 당기니까 위아래는 홀쭉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쭉 읽으면, 그렇게 쭉 읽으면은 이 그림 설명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앤데 인장 전인 위의 구조에서 좌우로 인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꺼먼 가로로 생겼던 이 시꺼먼 애들이 이상하게 세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좌우로 당겼는데 위아래로 홀쭉해지지 않고 위아래로 뚱뚱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어그제틱 메타지루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 내용을 더 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문을 싫어해요. 지문을 줬으면은 지문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지, 핵심 부분만 알고 문제를 풀게 하면 안 돼. 피겨도 그렇잖아요. 피겨에서 중요하게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스링크라 그러나? 경기장이라고 합시다. 경기장을 얼마나 넓게 썼느냐도 다 기록이 돼요. 이것도 심사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건 그냥 경기장을 넓게 줬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봐서 알게 된 거지만은, 경기장이 이렇게 넓은데 알고 보면은,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경기장 넓은 거 막 숨 헐떡헐떡 하면서 다 돌고 막 경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네가 이만한 경기장을 돌면서 경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여기에 요만큼 움직인 것은 사실은 배점에 안 들어가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문을 싫어합니다.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진 애예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물론 이 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이 전 1, 2문단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3문단을 이해를 못할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세한 게 나와준 애는 자세하게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 너무 이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타일의 차이인데 앞부분에 자세한 정보를 줄 경우에는 걔가 지문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애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 애들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필요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맹신해서는 안 되는 스킬이라 가지고 정석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A는 필터에 거르고자 하는 물질이 끼어있는 상태, 여기 끼어있네요. A를 좌우 방향에서 당기면 신기하게 이것보다 얘가 위아래로도 더 늘어났죠. 그렇다면 얘는 뭐죠? 어그제틱 메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제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A는 횡변형을 가했음에도 B와 같이
횡변형의 수직 방향으로 재료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어그제틱 물질 할 수 있겠죠. A를 좌우 방향에서 압축시켰을 때 세로 방향으로 재료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좌우 방향으로 압축시켰을 때 세로 방향으로 짧아진다면 음의 푸아송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군. 은 뭐죠? 어그제틱이겠군이랑 똑같은 말인지를 봐야겠죠. 보시면은 음의 푸아송 비푸아송 수를 갖는다. 푸아송비랑 푸아송비는 같은 부호를 갖는 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애죠. 3번 A를 좌우 방향에서 인장을 하면, 좌우 방향에서 인장을 한다는 게 뭐예요? 좌우 방향에서 인장을 한다는 것은 좌우 방향에서 잡아 당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재료의 공간에 끼어있던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 필터의 성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게끔. 무슨 말이야? 필터에 오염물질이 껴있으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은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얘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놔주면은 A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필터는 새 것처럼 변하겠네. 그쵸? 맞는 말이네요. 자, A를 좌우 방향에서 당겼을 때 세로 방향의 변형 정도가 B보다 더 커진다면은 A의 푸아송 B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횡변형이 더 늘어났다면이라는 거죠.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자, 결국은 다 푸아송비 문제예요. 푸아송비가 뭐죠? 종변형, 횡변형이라는 건데 기존보다 더 횡변형이 높아졌다면 얘네 둘은 이 어그제틱 재료일 경우에 음의 푸아송비를 갖는다 그랬죠. 얘네가 둘이 같은 부호를 갖고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음의 푸아송비가 되는 건데 A의 푸아송비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 야, 분자가 더 커졌는데 이게 음수야. 그러면 이거는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음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음수가 더 크면은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은 감소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서 뭐가 더 큰 수야? 마이너스 2에서 1이 증가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더 큰 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더 커졌다고, 더 크다고. 아, 이것도 안 보이는구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인데 이 선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잠깐 정지하고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가 뭐죠? 보기부터 이해를 해줍시다. 그림은 종류가 다른 두 재료에 대해 탄원과 같은 외부 물질이 가하는 충격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인 화살표는 외부로부터 탄원이 충격을 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며 재료 안의 화살표들은 외부의 물질이 재료를 누름에 따라 재료가 이동한 방향을 나타낸다. 우리 여태까지 잘 이해를 했다면은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바로 보자마자 알 거예요. 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에 가하는 힘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종방향, 횡방향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그렇다면 재료가 가하는 방향에 이쪽으로 힘을 가했으면 당연히 얘는 압축이 되겠죠. 압축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죠. 재료가 이동한 방향 양 옆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눌러주는데 오히려 이 방향 그대로 뭉치고 있네? 얘는 뭐예요?
어그제틱이라는 말이죠. 어그제틱이라는 말이죠. 위아래로 눌러서 압축을 시켜버렸는데 좌우로도 압축이 돼버려? 어그제틱이다. 위아래로 눌러줘가지고 압축을 시켰는데 당연히 좌우는 뚱뚱해지겠지. 이건 일반적인 재료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얘의 푸아송 B는 양수고 음수죠. 그쵸?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의 재료는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가의 재료? 뭔 말이야? 가의 재료.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 두께가 위에서 아래로 힘이 가해졌다면, 여기서 인장이랑 압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위에서 아래로 압축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건 좀 읽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치? 가해 재료는 외부로부터의 탄환이 충격을 이렇게 가했는데, 재료 안의 화살표들은 외부의 물질이 재료를 누름에 따라 재료가 이동한 방향을 나타낸다.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이 뭐예요?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은 당겨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압축이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틀린 거라고 보이네요. 굳이 다른 걸 안 봐도. 그치? 이건 그냥 압축이죠. 인장이 아니죠. 힘을 처음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압축이냐 인장이냐가 정해지는 건데, 얘는 누르기 때문에 압축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애입니다.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는 맞을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두께 자체는 얇아지겠죠. 더 길어지고, 더 넓고 길어지고, 두께 자체는 얇아지겠죠.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은 맞는데 압축에 해당하는 변형이라고 해야죠. 이 말이 맞나? 보다 보니까 애매해지네. 일단 다음 거 가봅시다. 나의 다른 게 일단 더 확실한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재료는 양의 푸아송비를 갖는 물체라 볼 수 있다. 아니죠? 음의 푸아송비죠? 3번. 나는 푸아송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재료가 압축을 받는 축 쪽으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커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나왔어. 웃긴 게 뭐냐면은, 포화송비는 마이너스 종변형분의 횡변형이잖아. 3번의 답이 이 부호 때문에 갈라진 거였잖아요. 그쵸? 4번 역시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 부호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이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엔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으로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이 크다면은 당연히 횡변형 정도가 큰 거니까 더 많이 모이는 애죠. 어그제틱이니까. 그쵸? 그러면 당연히 큰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4번 문제에서 냈던 거랑 똑같이 포화송비가 클수록 재료가 압축을 받는 축 쪽으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커질 것이다 라고 했다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그제틱의 기본 포화송비
b의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종변형에 대해서 종변형에 대해서 이거 그냥 말로 합시다. 종변형에 대해서 횡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려는 A일수록 포화송 B의 절대값은 커질 테지만 포화송 B 자체는 음수이기 때문에 더 감소하고 있다라고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이 지문은 얘를 잘 읽었냐 말았냐 가지고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뭐 상관없죠. 안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문이 싫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곳을 읽어가지고 고생을 좀 더 시켜야지. 뭐 근거 잡을 뭣도 없는 것까지 그냥 지문을 늘려가면서 이거 보고 나서 애들 더 헷갈리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거면 지문 길이를 차라리 줄여버리든가. 지문 길이 줄여도 이거 뭐 이해하기 쉽지 않겠구만. 하고 싶은 말은 더 많긴 한데 일단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 강의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라고 좀 줘야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